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 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6일에 일어난 폭행 사건인데 6개월 만에 경찰 조사입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일단 당시에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게 11월 6일 차관으로 되기 한 3주 전인데요. 지난해 11월 6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한테 이제 멱살을 잡아서 폭행을 행사했는데 그다음 폭행죄 뭐 단순 폭행죄 적용되면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가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입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해서 내사를 종결했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사건 처리할 필요도 없는데 이게 뒤늦게 이 택시가 운행 중이었냐 정차 중이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단순 폭행죄냐 그리고 특가법상의 운행자 폭행죄냐. 택시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폭행을 하게 되면 반의불벌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건해서 처벌해야 돼요. 뭐 처벌 원튼 안 원튼 간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행자에 대한 폭행이라면 어떤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폭행이 일어났고 네.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러면 뭐 사건 안 하고 네. 끝났는데 왜 다시 불거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행 중인 택시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의사가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걸 너무 빨리 덮으려고 경찰이 수사를 좀 부실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거고요. 당시에 그렇다면 이게 운행 중인 그 택시 아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달렸느냐 아니면 정차 중이었느냐 뭐 이 부분부터 면밀히 경찰이 제대로 그 당시에 못 살폈다 이런 의혹이 다시 불거졌던 겁니다. 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했으면 당연히 뭐 처벌 받아야죠. 네. 근데 제가 좀 원천적으로 궁금한 것은 당시 사건이 있었고 집 앞 이용구 전 차관 집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택시 네. 타고 집 앞까지 갔다가 그리고 폭행이 일어났고 택시 기사는 경찰이 왔을 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네. 끝난 사건인데 왜 갑자기 운행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됐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 언론이 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져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뭐 처벌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내가 블랙박스 영상 그때 경찰은 없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휴대전화로 찍어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좀 보고 판단을 하시라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이런 영상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이 범죄 사실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그게 객관적으로 진단이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게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그 당시에 물론 변호사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거의 3주 전이었으면은 하마평에 오르던 시점이거든요. 예. 또 공수처장 후보군으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서 이 수사를 좀 권력 입맛에 맞도록 조기종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그렇죠.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이용구 전 차관이 누군지 알고 봐주겠다는 의혹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운행 중이었지만 이게 또 사건 처리하면 경찰이 또 귀찮잖아요, 사실상. 사실상 네. 저는 이제 서초동에 가면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서초 경찰서 서초구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뭐 지금 보도상으로는 뭐 이용구 차관이 공수처장에도 올랐던 것도 확인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운행자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이 일반 변호사라고 하고 또 합의가 또 됐고 이러면. 경찰이 뭐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사건 전개하지 않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 이제 쉽게 말하면 제 말처럼 귀찮아서 그냥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이용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다고 뭐 현직 예를 들어서 법무부 차관이다.
그래도 요새 경찰이 뭐 봐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일단은 이게 뭐 이렇게 입건하지 않고 반에서 불벌죄로 이렇게 처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끝난 것 같은데 차후에 차관이 되고 좀 주목받는 인물이 되니까 언론에서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게 지금 보니까는 본청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보고가 사건 당시에 보고가 올라갔을까? 아니면 박지훈 여사 말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뭐 공수처장 후보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올라갔을까? 일단 뭐 보도를 보면 예. 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 서울청에 보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다른 논란을 낳는 게 사실 이제 부실수소 의혹이 불거졌던 그 당시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초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한 사안이고 서울청과 본청에는 그 당시에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을 처리했을 당시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건지 서울청에 는 보고가 됐다는 건지 왜냐하면 뭐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건 그 이전 시점이고 이걸 경찰이 언제 인지했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라고 해명을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게 되는 건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그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기도 한데 전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인이었으면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봤을까라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좀 어디 운행 중이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운행 사실은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 정차 중도 운행 중으로 봐버리거든요. 예. 사실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럼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 사의를 표명하든가 네. 왜 6개월 지나서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이해가 안 되네. 일단 뭐 증거인멸죄 등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차관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얘기가 논란이 계속 됐기 때문에 또 최근에 주목받았던 거는 지금 장윤희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언론에서 이미 보고가 됐다까지 이제 얘기가 되니까 증거인멸 등등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견디기 힘들어서 뭐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6개월 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조사를 19시간 조사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죠. 이게 뭐 택시기사 단순 폭행 사건인데 뭐 진단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건 초기에는 조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것도 경찰의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네. 이게 사건 처음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렇게 뒤늦게 문제가 커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또 단순 폭행인지 뭐 운전자 폭행인지로 또 따져야 되지만 이 증거인멸 교사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구 차관이 택시 기사분한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그걸 좀 지워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보통 자기가 자기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면 그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걸 교사하면 또 별도의 죄가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불어나면서 최초의 수사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다른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수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차관 간두니까 이렇게 19시간 조사한 거 아닙니까? 아마 뭐 이렇게 차관을 관두고 한 건지 아니면 이미 이제 소환이 돼서 또 차관을 관둔 건지 그건 뭐 선후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뭐 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하고 경찰이 아주 위협을 느껴서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 봐줘야 된다. 단순 폭행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 적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언론이나 뭐 여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 계속 새롭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된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용구 차관 입장에서는 뭐 사의 표명까지 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했다는 혐의로 지금 최모 씨, 윤석열 총장의 장모죠.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미 같이 공범격으로 보인 3명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뭐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최모 씨한테 이 검찰은 징역 3년을 해달라고 구형을 했고요. 예. 검찰 얘기하면서 병원에 관여한 걸 명백하고 또 다른 공범이 범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4명이 공범인데 이 최 씨를 제외한 3명은 실형이 났고 네.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난 사람은 4년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일단 이 최모 씨한테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 근데 최모 씨는 어떻게 변론했습니까? 일단 3년 구형이면 검찰이 상당히 좀 중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검찰이 이 요양병원에 깊숙이 그 장모가 관여했다는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이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그 내역을 그 공소유지의 하나의 중요 근거로 삼았는데 오히려 네. 이 부분을 장모는 나는 병원 개설한다고 하길래 돈을 빌려준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돈 받는 그 어떤 생각에 병원 운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맞지만 내가 직접 하거나 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면으로 혐의를 부인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본인의 사위가 이 병원에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공범들의 어떤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할지 거리두기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사실 의문인데 일단 이 변호인이 때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거 전형적인 정치적 수사고 표적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을 구형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뭔가 반성한 태도면 집행유예나 뭐 이것도 가능을 한데요.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증거관계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언도 있었고요. 또 공범들이 전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만약 무죄가 되면 뭐 모르겠지만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무죄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될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라고 보입니다. 그 지금 변호인단은 검찰에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윤 전 총장이 아끼던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인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검찰을 애정하고 있는데 이번 수사는 정말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원 형식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 이제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이 야권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 예. 정진석 의원을 만나서 우리 장모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 내가 장모가 정말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했다면 그리고 불법을 자행했다면 정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엄호하고 나왔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시각은 그렇고 이게 사실 뭐 조국 전 장관을 다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본인도 이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같은 잣대로 보면은 이게 검찰을 본인도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입장에서 정치 수사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예. 또 검찰을 정조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사건입니다. 뭐 앞으로 판결 선고가 되겠지만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뭐 때문에 무죄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꼭 그 판결문을 볼 건데 예. 지금 패턴대로라면 뭐 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건조차 안 하고 불기소 뭐 기소가 안 된 이유 자체가 4명이 동업을 하면서 이 최모 씨는 너는 빼주겠다는 각서를 채무 면제 각서를 쓰면서 국가의 형사 처벌권이 어떤 4명의 각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최모 씨 당신은 빠져라. 이런 각서를 서로 썼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각서를 보고 검찰이 기소 안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게 맞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직권남용 등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봐준 거 아니냐? 뭐 그런 것까지 네. 사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유죄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오히려 총장의 장모기 때문에 아니면 총장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는 형국이 됐다면 또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말고 또 하나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 300억 이상의 사문서를 위조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지금 결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조죄, 위조행사죄 등인데 그것도 되면 그것도 합쳐져서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어쨌든 300억 내 통장에 300억 잔고가 네,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죠. 위조한 것은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고건도 지금 인정했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거라 되려면 이제 피해를 끼친 거에 따라서 위조죄가 뭐 5년 이하이긴 하지만 뭐 형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사실은 집행유예가 되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뭐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윤 변호사가 얘기한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이건 뭐 네. 윤석열 총장이 직접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전원 형식이니까. 예, 전원 형식으로 기사에 났으니까. 근데 방금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어떻게 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통장 잔고 위조는 본인이 300억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는데 그렇죠. 10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말이 될까? 10원이 문제가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은행에 마찬가지고 그 거짓말 사문서 그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뭘 믿고 수백억을 대출해 주느냐 네. 했더니 이거 봐라 내 통장에 300억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 같으면 당연히 구속이죠.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거를 간 크게 했다 그러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상당히 범행의 재질은 안 좋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장무권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준석 전 최고가 주머니 하나 던져주겠다고 네, 비단 주머니. 3개 갖고 있다 하던데요. 지켜봅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조법 개정에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일단 국조법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예, 인터넷 보면 정말 뭐 부글부글 여론이 끓고 있다 이렇게 뭐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법무부가 지난달 26일에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힙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는 이제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만 해도 이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예. 내용인데요. 예. 이 새 제도가 도입되면 이제 6살 이하의 자녀는 별도로 요건 없이 신고를 하면 이제 한국 국적을 갖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단 법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그 대상자는 한 3,9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매년 한 600명에서 700명이 추가 대상자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국조법 개정안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문제점이 이 개정의 수혜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예? 중국인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인이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 그 경우 신고를 하면 6살 미만이면 바로 뭐 큰 문제 없이 국적 취득이 되기 때문에 중국 아이인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된다라는 자체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청원이 31만을 넘은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사드 보복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 문화를 뭐 뺏어가려는 네. 뭐 동북공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이게 중국인 혐오가 좀 있는 이 와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반발이 큰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세금은 우리가 내고 네. 혜택은 왜 중국인이 받느냐 뭐 이런 정서도 있는 것 같네. 예, 맞습니다. 뭐 일단 외국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죠. 이를테면 뭐 재동포라고 하더라도 뭐 국내에 입국해서 뭐 의료 행위만 받고 뭐 먹튀를 한다, 막 이런 거에 예. 대한 뭐 문제 의식도 많고 했는데 일단 법무부는 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게 있는데요. 예. 일단 그 내용은 그러니까 모든 영주권자의 자녀가 이렇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예. 영주권자 중에서도 본인 그리고 본인의 부모나 본인의 조부모 이렇게 2대 이상이 국내에서 출생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또 역사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동포, 그러니까 중국 동포나 아니면 뭐 제일동포나? 카자흐스탄, 예, 제일동포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기도 하고 과거에 한국인이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런 재외동포들. 근데 국내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가 국적을 원하면 신고를 통해서 좀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자 했던 게 이런 입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뭐 모든 영주권자가 대상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고요. 또 국적 취득하면 당연하게도 민감한 이슈죠. 이제 병역 의무 같이 뭐 수행해야 된다는 점도 뭐 분명히 법무부가 밝히긴 했습니다. 군대도 가야 된다. 네. 뭐 법무부 해명 들어오면 그렇게 반대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많은 나라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예.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국적을 부여하는 게 예. 이른바 속지주의라 하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부모가 우리 한국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택하고 있는데 요 지금 개정안은
속지주의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모습 중에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일정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 태어나는 경우한테는 쉽게 국적을 부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다민족 국가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상당히 혈통이 많이 섞여 있어요. 많이 변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개정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것도 생각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그게 반영은 됐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출생률이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구 유지를 위해서라도 뭔가 유입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우리 재외동포들을 1차적으로 그 비교적 쉽게 한국 국적을 주도록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 방향성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외국인 포비아 뭐 이런 게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그렇죠. 하네요. 이게 뭐 법 자체가 뭐 틀렸다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한국하고 지금 중국의 어떤 문제 갈등 때문에 이게 지금 포비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 자체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거에 뭐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포비아 부분은 좀 다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병역에 대한 이야기 앞에 잠깐 했었는데 유승준 씨가 재소송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리네요.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이제 행정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6월 3일에 열리는 겁니다. 근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 2002년도 1월에 해외 공연 명목으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바로 취득해버렸죠. 그러니까 군 입대가 면제돼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많은 비판에 직면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국 입국은 거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유승준 씨가 이기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긴 거죠. 예. 무한 궤도로 계속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예. 그리고 F4 지금 그건 재외동포 비자인데요. 지금도 본인이 다른 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이번에 혹시나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또 총영사관에서 입국을 거절하면 비자 발급 거절하면 또 똑같습니다. 그걸 또 소송하고. 똑같아요. 뭐 100년 걸려요. 쉽지 않겠네요. 네, 무한으로 진짜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냥 A1이나 이런 걸로 오라 F1이나 이런 걸로 오면 될 텐데. 뭐 유승준 씨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계속 오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세금이죠, 뭐. 세금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F4가 세금이나 이런 거 활동을 1년간 이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료가 없다면 다른 비자로 와도 되는 거거든요. 뭐 관광 비자로 올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거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F4만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예. 이상합니다. 근데 글쎄요, 유승준 씨가 뭐 최근 또 유튜브 활동도 하던데 네. 하면 할수록 또 더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 여론전에도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여론전에 실패하는데 그만큼 또 실패할수록 유튜브나 본인의 수익 창구는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의도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 않을까. 분명히 영리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재소송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두 분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재소송 결과가 별 중요하지 않겠네요. 네네. 영사관에서 그냥 계속 안 하면 계속 그만. 안 하면 그만입니다. 예. 행정소송이 다 그렇습니다. 네, 처분 하나가 다 소송의 대상물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계속 안 해주면 그때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거고 또 LA 총영사가 과거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건 법무부가 유승준 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거를 별다른 판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였다. LA 총영사 왜 재량적으로 그걸 판단하지 않았냐 그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단이 뭐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